예, 한국 PR협회가 주관하는 PR 피플 토크 시리즈, 오늘은 우아한 형제들 우리 권영규 상무님과 글로벌 푸드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친화적 공정 쌓기에 대해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희대 미디어학과에서 20년째 학우들과 관련 강의를 나누고 있는 박종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형제들에서 외식업 솔루션 센터와 가치경영실을 맡고 있는 권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이제 저희가 오늘을 그 친화적 공중 쌓기 디지털 플랫폼에서 좀 넘겨주시면요, 선생님. 예, 요 그림을 간단하게 하나 좀 더 넘겨주셔서요. 예,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선생님이 우리 상무님이 사례를 말씀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스테이크홀더 관계관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 저희 PR론 이런 수업에서 처음에 설명드리는 개념인데 조직,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은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 언론, 지역사회, 일반 소비자, 경쟁 조직, 피고용인, 투자가, 정부 이렇게 많이 놓여 있는데 이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공중이고 스테이크홀더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은 개념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공중관계관리 또는 스테이크홀더 관계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공중과의 관계관리가 PR이죠. 예, 그런데 친화적 공중 쌓기라고 함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과연 배달의 민족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데 과연 어떻게 아까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과 어떻게 친화적으로 관계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넘겨주시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거의 PR이에요. 작은 PR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퍼블리시티, 그러니까 보도 자료, 그러니까 보도 기사 작성을 위한 이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그런 형태의 퍼블리시티 기능이 작은 PR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PR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큰 PR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공중들, 스테이크홀더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기업이 또는 조직이, 그것이 이제 PR, 여기 그림에서 큰 PR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공중이나 스테이크홀더들이 배달의 민족을 구성하고 있죠. 환경적으로. 그런 구성원들, 그러니까 그런 관계자들이 과연 배달의 민족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성원이라고 하면은 사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죠. 그 배달의 민족 직원들. 그러니까 직원들과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 구성원도, 직원도 공중인 거예요. 그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그 CEO나 그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사장님들은 외식 식당 사장님들이죠. 그 배달의 민족이 그 아주 핵심 목표 공중들이죠. 타겟 공중들. 그 다음에 고객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일반 고객보다는 어르신 또는 어린이 또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이 어떠한 친화적 공중 쌓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관점. 요새 여러분 여기 학생들 많이 학우들 나와 계신데 ESG, 그죠? ESG나 그 CSR 차원에서 기업이 과연 지역사회 환경 문제와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의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 외에 경쟁 조직, 언론, 정부, 투자가 등이 있어요. 그죠? 이를테면 경쟁 조직 하면 쿠팡 이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이 세 가지를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꼭 배달의 민족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쟁 조직과 어떻게 또 경쟁 우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배달의 민족도 이제 기업이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경쟁 계속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요 위 차원들의 얘기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예. 자, 그래서 이 사키라는 개념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사키라는 것은 제목을 우리가 오늘 잡기 위해서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친화적 공중 사키를 하면 새로운 공중 관계를 발견하고 공중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맺고 또 맺은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이런 공중 관계를 관리하면서 축적해 가는 거죠. 예, 그것이 사키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친화적 공중 사키 이렇게 네이밍을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서두가 좀 길어서 죄송하고 오늘 주인공이신 권영규 상무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어떻게 보면 우수 사례를 네. 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잠깐. 그리고 이제 하시다가 네. 혼자 막 한 1시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쭉 강연이 돼 버리니까 네.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원 때 딱 제가 쉬어가는, 그래서 구성원 설명 다 하시고 제가 구성원에 관계된 질문, 그죠? 그다음에 뭐 고객에 대한 설명 다 하시고 고객에 대한 질문, 뭐 이런 과정으로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기존에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CJ에서 영화 관련된 홍보 마케팅 전공했었고 사실 또 네이버에서 일하다가 이제 무한영재들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보면 제 후배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계에 같이 일하는 종사자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PR 다 어차피 PR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교수님하고 이번 PR 관련된 PR 토크 주제를 PR의 의미를 어떤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퍼블릭 릴레이션십 그 원초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오늘의 토크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배달의 민족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마 배달의 민족 하면 각자가 느끼시는 머릿속에 이미지나 인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내부에서는 그걸 배민다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배민이 어떤 한 회사가 그 배민다움을 만들고 키워나가고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섹터는 세 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고요. 그럼 그 배민다움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사실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대외적인 이해관계자도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 같이 일하는 동료, 구성원들이겠죠. 그래서 그 배민다움이라는 어떠한 가치를 내부 구성원들과 먼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내부 회사 직원들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저희 이제 배달앱에 관련되면 가장 큰 파트너분이면 외식업 사장님들이시겠죠. 그리고 외식업 사장님들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배달해주는 라이더분들, 그 외에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저희가 갖고 있는 진심, 진정성을 어떻게 나누고 PR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한영재들이 올해 이제 12주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긴 것 같기도 한 시절인데 사실 내부적으로 저희가 10주년 됐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달의 민족이 정말 빠르게 성장했죠.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사업의 성장에 대한 부분,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많이 집중해서 그 사업을 펼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 10년은 우리가 좀 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사실 경영진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 받을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뭐 여러 순간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가장 큰 음식이 또 음식 배달 왔을 때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라이더분들 만나면 라이더분들도 되게 보람 있어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띵동 했는데 문 안쪽에서 와, 뭐 햄버거 왔다 하고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대요. 그럴 때 라이더분들이 되게 보람차대. 막 비 오는 날 힘들게 배달 갔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본인 스스로도 사실 그 페이를 받고 일하는 거긴 하지만 그 순간 되게 보람차고 만족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행복의 순간들을 앞으로 음식뿐만이 아니라 저희 배달의 민족 앞으로 다양한 그 라이프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런 행복을 배달해 드리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업의 미션으로 비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한 형제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배달의 민족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배달의 민족에서는 사실 그 근거리 배달 서비스만 하지는 않습니다. 요새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보시면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비마트라는 서비스도 있고 배밀 선물하기도 있고 그다음 배민 문방구도 있고 배민 저 뒤에도 로봇이 있습니다. 그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요. 저 뒤쪽에 나중에 계신 분들은 보면 될 것 같고 배민에서 이제 사장님들이 배민 쇼핑 라이브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도 실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가까운 거리에 배달뿐만이 아니라 저쪽 제주도에 있는 특산물 같은 것들을 배송해서 받을 수 있는 전국별미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로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거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 그 배민다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실 아마 여기 학생분들도 이제 회사를 이제 가시게 되겠죠. 가시게 되면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란 어떤 의미일까라는 부분에 각자가 가지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란 의미들이 각자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안에서 회사 스스로가 내리는 회사에 대한 정의는 저희 우한 형제들은 요거죠. 예.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회사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난 천재 한 명이 전체 회사나 서비스를 이끄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팀워크를 통해서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온 게 지금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뭐 이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 이게 저희 회사에서 좀 더 그러니까 뭐 좋은 회사란 되게 막연할 수도 있고 회사에 아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와 문화에 대해서 행동 베이스로 정리한 거예요. 11가지 내용들을. 혹시 여기 계신 분들에서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겠어요? 다들 처음 보시는 거구나. 그러면 읽어드려야겠네요. 몇 가지는 소개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저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각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각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게 회사잖아요.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시간을 지킨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 약속 시간을 미리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긴장한 상태로 들어가고 그만큼 그 약속에 참석하시는 사람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뭐 실행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때로는 뭐 수평적인 회사 문화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는 무언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만들어준 주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행은 수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게 경쟁력이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회사 우한 형제들 와서 얘기하다 보면 되게 회의실이 아니라 요즘 회사들 많이 보면 하이브라고 해서 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직원들이 미팅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때로는 차를 마시면서 일 외의 얘기를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는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게 경쟁력이다. 이런 게 11가지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한 형제들이 갖고 있는 배민다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냈고 저런 것들이 회사 곳곳에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서로 계속 공유하고 리마인드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그럼 구성원들과 먼저 우리 가장 중요한 내부 이해관계자인 구성원들과 어떻게 이거를 나눌 수 있냐. 아까 그 포스터는 말씀드렸었고 저희 회사 명함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 명함이고요. 좀 독특하죠. 다른 부분보다 사실 이름이 정말 큼지막하게 붙어 있잖아요. 아마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명함을 회사에서 만들게 되면 이제 되게 떨리는 순간 받아보시겠죠. 근데 받아보시면 사실 명함이 이제 실제적으로 명함인데 자기 이름은 사실 되게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더 크게 들어가 있거나 회사 슬로건이 들어가 있거나. 저희는 명함 자체에 대한 정의부터 좀 쫓아갔어요. 명함이라고 하면 일단 이름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이름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 그 사람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우한 형제들이 가장 아까
그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비범한 성과처럼 우한영재는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중심을 두고 회사나 아니면 구성원들 같이 업무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좀 유니크하게 하는 거는 요즘은 다른 쪽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배민 안에는 되게 독특한 조직이 있습니다. 피플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보면 그냥 인사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 피플실은 그 인사제도나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성원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전담 조직이라는 피플실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아질지를 인사제도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구성원 입장에서, 동료 입장에서 지켜보고 도움을 드리는 조직이 피플실입니다. 이 조직은 2013년도 구성원이 한 1000명 정도 있을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우한영재들 조직이 거의 한 2000명 정도 수준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피플실은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뭐 김봉진 배달민족을 창업한 김봉진 의장님이 쓰신 말이긴 한데, 저 피플실은 구성원을 관리하는 팀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고 좀 더 사람다움을 느낄 수 있게 회사 문화를 만드는 그런 실이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이 피플실은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그 구성원들에게 배민다움을 느끼게 해준 또 하나 제도는 우스타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한 수다타임이라는 제도고, 우한 수다타임은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잡담을 나누는 것이 꼭 경쟁력이란 취지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긴 한데, 매주 수요일마다 대표님과 QA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진짜 궁금한 거 아무거나 질문하면 그걸 모아놨다가 매주 수요일 날 대표님한테 질문해요. 그 질문들은 절대 편집하거나 재구성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그대로 대표님께 전달하고 대표님께서는 그 내용을 보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고, 아마 이걸 매주 수요일 하다 보면 사실 같은 질문이 계속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같은 질문이 올라와도 계속 답변해드립니다. 그만큼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그만큼 새로운 구성원들은 모르는 구성원들도 있는 거고, 계속 들어온 질문일수록 변화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그만큼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대표님들이 답변해 제도로 우한 수다타임이라는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배민컬처라고 해서 그 새로 입사하신 분들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인데, 아마 다른 회사도 다 OT 과정은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OT 과정이 저희 회사는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 거는 3일 동안 진행되고, 단순히 회사 생활하기 위한 필수 사항들에 대한 OT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문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3일 정도에 걸쳐서 되게 유니크하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제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러한 전사 창립기념일이나 송년회 때 행사도 되게 좀 뻑적지근하게 합니다. 좀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우아할 정도로, 정말 우아한 형제들을 우아할 정도로 느끼게 해드려요. 근데 저런 행사들은 구성원들 입장에선 보는 행사입니다. 즐기는 행사고, 오히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쇼 그림들이 있는데, 저 쇼는 대부분이 조직장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조직장 분들이 구성원들한테 재미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요게 다른 부분보다 오히려 조직장과 구성원들 간의 그 약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려고 이런 행사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들 요새 여러 회사들도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지금 주 32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 4일제 같은 개념이죠. 저희는 주 32시간제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근무 장소나 시간 모두 자율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컨택만 될 수 있다면 해외에서 업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내가 아이를 키우거나 어떤 본인들의 환경에 따라서 개인별 출퇴근 시간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하다 보면 사실 2주는 되게 바쁜데 다음 주는 널널하고 했었을 경우에 지금 현행 구조로는 그 부분을 조율할 수가 없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서 업무를 집중할 땐 집중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는 좀 더 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선택 근로시간제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외로 다른 회사보다 조금 유니크하다라고 하는 거는 휴가를 30분 단위로 쓸 수 있어요. 아마 회사 하시다 보면 요거는 반차 내기도 조금 아깝고 한
것도 있는데 세심한 배려지만 30분 단위로 휴가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도서비는 전부 다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몇 권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책에 대해서는 도서비는 전부 다 지원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뭐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 심리 케어 할 수 있는 심리 케어 프로그램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회사 구성원들과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도서비 지원하시는데 네. 이 퇴직할 때는 반납해야 되나요? 안 내면 됩니다. 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뭘까요? 하나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안 됩니다. 서점에서 구매한 책만 됩니다. 아, 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서점에 갔었을 때 또 느끼는 부분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온라인 구매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서점에 가면 다양한 책들을 보고 서점에 갔을 때 어떤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서점에 가서 책 구매한 것만 되고 온라인 안 됩니다. 그리고 만화 안 됩니다. 잡지 안 됩니다. 잡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멘트를 드리면 아까 요거 한번 봐주십시오. 네. 예,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우수한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또 이 전문가 입장에서 조직컴을 제가 한 15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 조직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딱 보면 대충 딱 이제 각이 오는데요. 근데 이제 아주 잘 하셨어요. 일단은 좋게 평가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일단은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송파구가 이제 우한 형제들인데 송파구 딱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연성적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딱 이게 뭐지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웃 같고, 그죠? 막 회사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이 아니신 거죠. 배달의 민족이. 왜냐하면 이 조직 문화를 보면 아까 이제 그 문화는 수평적, 실행은 수직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랄까요, 실행에 관계된 게 좀 더 많아요. 여기 1에서부터 10일 보면 이를테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네네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 보세요. 문화는 수평적이라는 걸 보면 2, 3, 5. 이를테면 뭐 실행은 수직적, 문화는 수평적.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문제라고 보고, 수평적인. 그 다음에 3.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은 경쟁력이다. 이거는 되게 수평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문화예요. 그죠? 그 다음에 5. 휴가나 퇴근 시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주 바람직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관계죠. 근데 이제 보면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아주 프로페셔널한 우리가 이 직업 윤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좋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뭐 그 수업을 이끌어보고 하지만 관리를 해보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이게 그야말로 이제 각이 서 있어야 모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죠? 그래서 4번 이제 쓰레기를 먼저 본 사람이 죽는다. 이거 아주 저희 중요한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죠. 그다음에 보고는 팩트기만 한다. 저는 감동이더라고요, 이런 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이게 되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업에서. 잘 정리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의 목적, 기관, 결과, 공유자를 고민하며 일한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8번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 이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관리자들이 책임져라 이거는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좋고. 그다음에 가져가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아주 뭐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10번 고객 만족. 모든 일의 공적 목적은 고객 창출. 그다음에 고객 만족. 고객이란 공중과의 관계를 쌓기. 그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배달의 우한 형제들의 조직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문화는 어떻고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의 문화는 어떤가를 딱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법인 것 같아요. 가이드.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상무님께서 처음에 네. 이게 딱 초안을 보내주셨을 때 네. 요거 한번 봐주세요. 근무복지제도. 요? 근무복지제도. 예. 근무복지제도요? 네. 이게 아니 그 이전 거. 네. 그죠? 이게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배달의 민족에 우리 학우들을 취업시키고 하는 입장에서 배달의 민족이 얼마나 그 근무 환경이 좋은가 이게 관심이 많다. 예를 들면 이거죠. 저희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우스타 이런 것도 그 오래전부터 스킵 레벨 미팅이라고 이렇게 기업에서 해오는 어떤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 방식의 일환이긴 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관리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방식의 일종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배미컬처 캠프, 피플 쉘터 엄청 노력하시는 거예요. 노력해서 조직 문화를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업이 근무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도 되게 사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상무님한테 특별히 요청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학우들이 궁금하다 사실은. 근데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32시간제 개인별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이제 미래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패러다임의 변화, 그 코로나 이후에 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갖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직업적 특징.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잘 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드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여기 말씀드렸지만 근무 시간 장소 자율 이게 2024년부터 생기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하고 계신 뭐 피플실, 우스타, 뭐 배민컬처 캠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인데 약간 오프라인 중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퍼포먼스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약간 변형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무님께서. 실제적으로 뭐 코로나가 거의 2년 정도 되면서 저희가 재택근무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이미 진행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스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돼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요. 어차피 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 주신 부분이 저도 같이 느끼는데, 사실 그 피플실 같이 어떤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피플실도 많은 고민을 아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슬랙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 안에서 온라인이지만 그런 오프라인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액티비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크크크 수다 타임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피플시에서 업무 시간 중간에 뭔가 퀴즈 타임을 낸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작은 릴레이션, 스몰 토크, 작은 릴레이션십을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또 하나 그 1대1 싱커 미팅도 많이 좀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오프라인이 아니지만 오히려 그 만남의 순간이나 기회들은 좀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타운홀 미팅 같은 것들도 되게 조직별 타운홀 미팅도 되게 장려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조직이 자연스럽게 회의를 하게 되고 미팅의 기회가 많은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 정기적인 싱커 미팅, 1대1 싱커 미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그냥 한 가지 뭐 저희 학생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신규 입사자분들은 그 회사를 체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신입사원이면 그냥 회사에 앉아 있으면 선배가 이거 알려주기도 하고 타임 배분도 해주잖아요. 저도 약간 비대면 되고 재택근무화 되면서 그 입사하신 분들의 그 성향도 조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본인의 적극성들이 되게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은
그 바뀌는 배민 건 컬처 캠프에서 그런 걸 많이 노력하시겠네요. 네네.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네네. 게 이게 주 32시간제 네네. 이게 이제 근무지 자유 선택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출근 안 하고 네. 그죠? 출근 안 하고 32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문제는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네네. 32시간제를 하면 이를테면 이제 그 한 부서에 그 뭐 이렇게 차장, 뭐 이렇게 팀장 뭐 쭉 있잖아요. 그 네네. 뭐 대리도 계시고 막 그렇다고 치면은 32시간제를 하게 되면 이제 월화수목 이렇게 자기가 일할 근무할 시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윗부터 이게 이제 날짜를 나는 월, 화, 금에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 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거를 이제 이를테면 너무 관리자님이 너무 네네. 부장님이 먼저 다 이렇게 날짜를 찍어놓고 뭐 이러면은 네네네. 이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겠죠. 그러면 네.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서부터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0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어떻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뭐 월화수목 금이 있으면 아까 원래 월화수목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30시간제라는 아닙니다,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예. 월요일 날은 예. 12시에 1시에 출근입니다. 그 다음에 그 평일에는 근무 시간을 1시간씩 더 줄인 거고요. 이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월요일이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 월요병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월요병 약간 범퍼링을 둬서 오후에 출근합니다. 그 시간을 전체 합하면 3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다 똑같으신데. 네네. 금요일까지 일하는데요. 아. 네, 그 시간을 평일에 근무 시간을 줄여서 32시간입니다. 제가 뭘 착하게 했냐면 연차 내실 때 그렇게 네네. 약간 좀 이렇게 하여튼 뭐 위부터 네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다 보시면 개인에 따라 근무 시간 변경 가능하고요. 예. 연결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그러네요. 그 네. 자유 선택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어차피 코어 타임이라는 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도적으로 안내가 갈 겁니다. 그렇죠. 네.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맞습니다. 미팅하고 해야 코어 타임은 돼. 있습니다. 그 시간 그래서 필요하니까. 현재는 저희 현재까지도 재택근무 중에 있고요. 주 1회 출근입니다. 주 1회는 그 서로 릴레이션십하고 코어 타임을 나누기 위해서 현재는 주 1회, 근데 2023년부터는 풀 재택근무입니다. 근무지 자유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사무실도 나와도 되고 네, 집에서 잘 해도 알겠습니다. 되고. 네. 예, 뭐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추가 질문도 있는데 다음 네. 넘어가시죠.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들 앞단에는 이제 저희 구성원들과의 어떤 배민다움을 나누는 거라면 두 번째는 저희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배민다움의 나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가치경영실이라는 그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전 기본적으로의 시작은 우리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제도적인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외부 같이 업무 일하는 파트너분들에게도 같이 적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과 가치 활동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 이해관계자들마다 되게 다른 상황에 계시거든요. 외식업 사장님들 아니면 라이더분들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고객이기도 하지만 약간 소외계층인 어르신분들, 어린이, 장애인, 환경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크게는 전반적으로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PR 활동, 뭐 그 공중관계에 대한 가이드는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배달의 민족의 파트너인 외식업 사장님들과 배달 기사님들의 어떤 비즈니스 안전망 역할을 하자. 두 번째는 저희 업 자체가 이제 먹거리 관련된 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회 소외계층들이 많지만 일단 우리 업의 본질이 음식 관련돼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이 사회 속에서 먹거리 안전망 역할을 하자. 그 다음에 환경이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 관련돼선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자. 이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사장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공간이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그 외식업 사장님들이 장사하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사항들을 무료로 교육시켜 드리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당연히 외식업 사장님들면 요리하는 방법, 레시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세요. 외식업을 운영하신다면 외식업 관련된 노무, 이제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하는 노무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세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법률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청결, 위생 관련된 부분도 있고 정말 외식업 사장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항들을 사실 장사를 혼자 하다 보면 제대로 교육받기 어렵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많은 돈을 투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적 투여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 배민 아카데미 공간은 실제적으로 사장님들이 무료로 이 필요한 교육들을 듣고 그리고 본인의 성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한 12만 명의 사장님들이 교육을 이미 받으셨고요. 아마 끝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따 투어를 시켜드릴 텐데 이 현재 계신 공간은 강의장 위주로 사장님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공간이고요. 위층에 가시면 이런 쿠킹 스튜디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킹 스튜디오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유명한 셰프님들 아니면 요리 강사님들한테 레시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카페 요즘 또 카페 관련돼서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관련돼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탈 때 필요한 실습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또 사장님들이 뭐 교육을 들어서 아시는 것도 있지만 사장님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면서 성장하시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시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라우지 공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외로 저희가 올해 7월, 뭐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사실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저도 교육을 하다 보면 부산에서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사장님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많은 사장님들이 계시는 경기도에 현재 공간보다 한 2.5배 정도 크기로 해서 경기센터도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지금은 사실 이 공간이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약간 강의 위주로 좀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외식업 산업도 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요즘 단순히 음식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이 만드는 음식을 배송하기도 하고 밀키트를 만들어서 배송하기도 하고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추가적으로 판매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시기 되게 어려우시거든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거를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예를 들면 라이브 커머스를 하기 위해선 뭐 집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라이브 커머스에 중요한 건 사실 조명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음식 데코레이션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조명이나 카메라 장비들이 다 세팅되어 있어 본인 음식만 가져서 라이브 커머스 하실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 배민 앱에 그 배달 앱에서 보시면 그 썸네일 사진 음식 사진들 있잖아요. 사실 그 사진에 따라서 매출이 2배,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먹음직 있게 사진 찍으려면 또 좋은 조명과 카메라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장비들을 다 구매하시긴 어려우셔서 저희들이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아까 그 최근에 그 카페 베이커리 관련된 니즈들이 되게 많으셔서 카페 베이커리에 최적화된 스튜디오 요건 이제 반죽기들인데요.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새 공유 주방도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사장님들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가보신 사장님들은 별로 없어요. 가시기도 조금 어렵죠. 어디 숨어서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공유 주방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 키친도 있습니다. 뭐 이런 공간으로 경기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 사장님들 외식업 사장님들 보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 15시간 근무하시거든요. 저희 뭐 회사원들이 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 가게를 여는 시간 외로 가게 열기 전에 식재료를 준비하시고 영업하시고 끝난 다음에 정산하시고 하면 하루에 거의 15시간 근무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싶어서 오셔서 교육을 못 받으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지자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오프라인 교육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뭐 외식업 사장님 관련된 교육은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도 있고. 근데 그 공공기관과 저희와의 역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공기관 쪽에선 좀 더 많은 수의 사장님들이 그런 교육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교육의 깊이 과정을 깊게는 못 가는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민간 기업으로서 그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장사에 뭔가 변화를 만들기를 바라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끝난 다음에 교육 받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트래킹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연 2회 이 배민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매출이 3배 정도 성장한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역에 찾아가서 교육인데 이 사장님들은 다 오프라인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들이에요. 근데 요즘 뭐 밀키트 막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사장님들이 그걸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음식도 밀키트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부산시랑 같이 협의를 해서 각각의 가게의 음식들을 가장 최적화된 밀키트로 만들어서 판매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했던 사례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되게 관심 많으세요. 근데 무섭잖아요. 정말 저만 해도 사실 지금 카메라 들이대면 저도 카메라에 울렁증이 있는데 외식업 사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것도 사실 연습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장님한테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었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정말 잘하신 사장님은 배민 쇼핑 라이브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신 경험까지도 만들어드리고 매출까지 이어드린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이 사실 기업 결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트남에서도 지금 배민이라는 이름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식업 사장님들이 K푸드라는 주제로 글로벌 진출하고 싶어 하신 젊은 사장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막연하게 현지에 가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보단 한국에서 충분한 준비 연습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셨을 때 성공 확률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사장님들을 모아서 한국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드리고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는 교육도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저희가 풍수에 얼마 전에도 이제 되게 폭우들 많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강남 쪽이나 경기도 쪽에 되게 풍수해를 받으신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사실 근데 그 피해들을 보상받기에는 정부에서도 보조금들이 나오지만 사실 되게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란 게 가게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조금을 받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정부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사장님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보험제도랑 엮은 건데, 우리나라에 소상공인 풍수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험금에 대한 70%를 지원해 드리고 사장님들이 그걸 가입하시면 만약에 피해를 입으시면 그 피해,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 아니면 1억 정도의 그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긴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70%를 지원하지만 그 30%의 비용도 사장님들한테는 되게 큰 허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30%의 사장님 부담감 없이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한 다음에 현재 한 5분의 사장님들이 이번 폭우나 풍수로 이제 지붕이 소실되시고 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1,000만 원, 5천만 원의 피해 보상을 받으신 케이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첫 내각의 마련 대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일반 사장님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아마 뭐 젊은 분들도 외국에 나가보시면 유럽이나 일본 가보면 되게 노포들 많잖아요. 10년 이상 된, 100년 된 그런 노포 식당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가게들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들 만나보시면 사실 내 부동산, 내 상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돼도 임대료가 오르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단골을 만들었다고 새로운 곳에서 또 단골을 만들어야 되고, 장사가 안 되면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하니까 또 장사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장님들이 10년 이상 그 본인이 찾아온 명맥과 그 자리의 평판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대출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 사장님들이 내 가게를, 내 부동산을 구입하셔서 거기서 내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0억 정도를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장님들은 장사를 계속 운영하시고 그 대출금을 갚아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10년 뒤에는 그 가게는 사장님의 가게가 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야 됐을 때 내 자산적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이런 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한 3분의 사장님들이 그 대출을 통해서 본인의 가게를 장만하시게 되셨어요. 이분은 광주에 계시는 현안남겸 상추튀김 사장님인데 한 14번 정도 가게를 옮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사장님도 본인 이젠 정말 내 가게. 이게 사실 전세 살다가 내 집 가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내 가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장님 관련돼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유, 아주 뭐 대단하십니다. 뭐 다 너무 잘하고 계시죠? 네, 잘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노포 맛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가족들하고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칼국수 잘하는 집, 뭐 30년 된 집, 뭐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데만 찾아다니고 뭐 이런 재미를 이제
느끼고 즐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노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혜택 이런 거 지원 이런 거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궁금한 점은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나 밀키트 같은 거는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플랫폼에 우리가 이제 공중 쌓기에 아주 딱 맞춤형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죠. 최근에 예를 들면 밀키트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에 그다음에 배달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애용하고 있죠. 네, 고객들이.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점에 말씀드렸는데 슬쩍 제가 물어봤어요. 배달의 민족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조금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막 이렇게 슬쩍 제가 여쭤봤는데 그거 플러스 그거 관계해서 어떤 포스트 코로나 전략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오프라인 퍼포먼스 같은 거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이 물론 뭐 밀키트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좋지만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이제 그 오프라인 퍼포먼스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 가지 더 여쭤드리면은 뭐냐면은 아까 그 사장님과의 관계 쌓기 참 좋은데 혜택 폭이죠. 아까 다 궁금하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를테면 뭐 사장님 광장, 배민 아카데미, 밀키트, 라이브 커머스, 내 가게 마련 대출 다 좋은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막 3배가 올랐다는데 매출액이 그러면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죠? 사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답변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서는 네. 사실 당연히 그 코로나 때보다는 배달 매출은 줄어들긴 했어요. 전년 대비로 본다거나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시즌 대비 배달로 보자 하지만 지금 배달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보단 낫지만 사실 배달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들 근데 뭐 교수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어떤 습관이라는 건 또 코로나가 지났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왜냐하면 새로운 서비스를 채택하게 보면 그 서비스에 대한 효용성을 느끼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보자면 저희들도 사실 앞쪽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럼 저희의 사업적 경쟁력이 어딨냐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문 앞으로 전달되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부분이 아마 그 회사의 비전을 조금 살짝 보여드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음식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라스트 마일을 통해서 고객한테 편리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도 퀵커머스에 대한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커머스도 있지만 거기서 좀 더 차별화되는 건 좀 더 빠르게 받고 싶어하는 사용자의 니즈는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퀵커머스에 대한 부분이 저희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저희 사업적인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혜택의 폭이란 부분은 교수님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는 되게 많은 수의 사장님들한테 혜택을 줄여야 되는 게 책임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는. 근데 기업에서는 저희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육들의 혜택이 많은 사장님한테 전해지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걸 그래서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스타 사장님들이 나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아마 그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사장님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본인의 자기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공의 케이스를 좀 더 많이 분들이 따라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지금 소진공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도 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우리 외식업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한테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다 사실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각 지자체에 있는 어떤 그런 장소나 아니면 그런 리소스를 이용해서 한다면 좀 더 많은 사장님들한테 좋은 교육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다음은 이제 라이더에 대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여기 있는 부분을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서 교수님 주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라이더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마 라이더 분들 안전 문제는 뭐 다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여러 부분보다는 사실 그 라이더 안전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실제로 오토바이 라이센스 따시기가 다른 나라에 보면 되게 쉽습니다. 외국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고 난 케이스를 보면 운전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배달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의 사고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 중요성 너무나 잘 체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배민안전교육센터, 배민안전교육센터를 남양주에서 운영하고 있고 하남 쪽에 지금 큰 규모로 지금 교육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한라이더 살핀기금이라고 해서 단순히 배달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배달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라이더분들한테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모든 라이더분들이 모든 해당 대상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 약간 소득 부분에서 어려우신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보험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라이더분들의 감사하다는 레터도 있었고요. 현재 그래서 한 그 총 저희가 19년부터 이 우한 라이더 살핀 기금이라는 그 의료비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총 28명의 라이더 분들께서 관련돼서 의료비와 생계비를 좀 지원 받으셨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뭐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배달이 많을 때가 사실 되게 악천후 뭐 더울 때, 비 많이 올 때 되게 힘든 상황에서 배달이 많거든요. 그런 순간에 라이더분들을 위해서 뭐 그 시즌별로 필요한 발열조끼라든지 아니면 여름철에는 좀 더 시원하게 배달하실 수 있도록 그 시트라든지 핸들 커버 같은 부분도 좀 많이 좀 챙기고 있습니다. 네. 예. 다 하셨나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요. 사실은 배달의 민족 말고 뭐 경쟁 업체들인 요기요나 뭐 쿠팡이츠나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정부 차원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게 지금 상당히 라이더들의 안전 문제가 참 고민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서. 네. 제가 봤을 때 이를테면 뭐냐면 라이더들도 문제지만 안전도 저희는 이제 그 신사역 아주 시장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거기서 제가 살고 있는데 걸어 다니시는 보행자분들도 되게 안전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그 동네는 워낙 막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더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모터사이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시고 하면 막 정신이 없고 위험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은 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배달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를테면 그 장거리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하죠? 그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이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네. 이것을 좀 장거리 사용하는 걸 좀 제한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아니면 이를테면 우리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좀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소형 자동차를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세그웨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달을 한다든지 이를테면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참 왜냐면 안전하게 해라 한다고 한들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네네. 문제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문제들은 같이 한번 이 사회 내에서 네네. 고민해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사실 이 오토바이 관련된 부분은 뭐 ESG 관점에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사실 핑계는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라이더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생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전기 오토바이를 하자면 예를 들면 충전에 대한 부분 이게 그 충전소가 뭐 또 많아지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그분들도 전기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실 거고 출력에 대한 부분 이게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다르게 사실 이렇게 언덕길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기 오토바이는 그 출력이 사실 좀 약합니다. 일반 휘발유 오토바이보다. 뭐 요런 속도가 적게 많이 못 출력, 내겠네. 힘이 힘이 그러니까 언덕을 오르는 힘이 그렇군요. 그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호스파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마 보완되어 나갈 거고요. 아마 전기 오토바이로 상당 부분 많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라이더 분들에 관련된 문제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도적인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라이더 관련돼서는 공제회도 지금 별도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주요하게 다룬 어떤 모임 그 공제가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목표 공중들 네. 중에서 어르신, 뭐 장애인, 네. 어린이들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 뭐 내용이 없는 건 아니라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일자리 부분이 되게 큰 사회적 가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마트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비마트를 운영하기 위해선 도심지 근처에 마이크로 창고들을 운영하게 돼요. 그쪽에서 어르신분들이 본인과 집에 가까운 곳에 오셔서 배달 같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그 창고를 운영하게 되면 식재료 관리나 아니면 재고 관리들을 하게 계시는데 그런 부분 나오셔서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그 시니어분들을 채용해서 비마트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앞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의 사회공헌적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먹거리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먹거리 관련돼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지원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배민 방학 도시락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학기 중에는 결식아동들이 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그 음식에 대한 지원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식아동들 같은 경우에 방학을 오히려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동안은 잠시 학교와 떨어져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음식 관련돼서는 지원을 잘 못 받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학 동안에 그 사각지대가 생기는 방학 동안에 배민 방학 도시락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 도시락에 영양만 닿는 게 아니라 아까 배민다움이 갖고 있는 약간 재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배민 문방구에서 문구류 같은 선물도 같이 하고 또 한편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주는 음식만 먹냐? 먹거리 선택권의 자율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에서 배민 쿠폰도 같이 드려서 주는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민 쿠폰도 같이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사실 지금 영상이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내용보다 이게 사실 영상인데 시각장애인분도 당연히 최근 어떤 비대면 회사에서 음식을 시켜 먹으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서 사실 다른 앱보다는 배달의 민족이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되게 그나마 좀 편리한 앱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미지력이 큼직큼직하고 하지만 저희가 그런 안에서도 불편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없게 위해서 음성 인식을 통해 가지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또 이 부분은 이제 그 소소한 소탕이라고 사회적 기업에서 제안을 주셨던 상황인데 발달장애인분들도 이제 앱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죠. 반대로 저희 어르신분들도 요즘 배달민족 잘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앱을 쓰기엔. 저희한테는 익숙하지만 사실 발달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앱 설명서를 쉽게 만든 거예요. 앱을 이렇게 하시면 주문이 됩니다. 쉽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그런 장애인 관련된 그 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드렸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배달 앱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예. 뭐 잘 해 오고 계시고 이 부분도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되면 뭐 그 배민 방학 도시락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후원을 이제 같이 이를테면 서울시하고 또는 뭐 이렇게 월드비전 이렇게 같이 네네.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지역 그 어린이들은 이렇게 1,600명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또 약간 서울 지역, 서울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이 부분을 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네.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시청 이제 시각 그다음에 청각 발달 지체 이 네 부분이 이제 장애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들인데 이 지체 장애자들이나 또는 뭐 시각 장애 이런 분들은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배달 사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약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ESG 차원에서 좀 이렇게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그 배달비 할인 서비스라든지 뭔가 뭐 쿠폰이라든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형태의 장애인 돕기 이런 형태를 생각하는 그런 건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 그 먹거리 지원 확대 부분은 사실 교수님 말씀대로 저한테 아직까지 계속 숙제입니다. 그나마 이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진행은 서울 지역으로만 먼저 좀 진행을 했다가 이제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걸 진행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런 학생들을 선정을 하고 음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특히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그렇게 티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결시가동이라는 게 특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쉽게 많이 확대는 못하는데 근데 그 확장이라는 측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사실 맨 처음엔 서울로 진행했고 그 다음에 경기, 인천, 대전으로 지역은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적인 부분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IT 기업이고 결국엔 시스템, 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오프라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스템 안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 배민 방학 도시락을 저희가 일방적인 기부금을 내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사용자 참여형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참여를 하면 저희가 거기 같은 금액을 얹어가지고 더 많은 금액을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근데 참여율이 정말 높더라고요. 내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배달의 민족은 음식을 시키기 위해서 주문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듣고 충분히 나는 또 내가 음식을 주문하는 비용만큼 또 기부를 하려는 의지를 가진 되게 선한 고객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민 앱 안에서 시스템에서 구축을 해놔서 꼭 방학동만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내가 기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음식들이 친구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해결될 부분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있고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교수님 뭐 장애인분들한테 할인이나 이거는 중요한데 먼저 아직까지 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 더 많은 거 알고 있고요. 때로는 그런 부분들 말씀도 많으세요. 저희 배민 커넥트라고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거든요. 음식 배달하는 거 전문 라이더가 아니어도.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 또 많으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고객이 전화를 오실 때 그분들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분도 라이더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예를 들면 문자로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그런 요청도 사실 주셨어요. 뭐 저희가 식당 관련된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그 식당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인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거고 장애인분들 관련돼서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부분 먼저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지역적인 거 아까 번뜩 드는 네네. 생각이 일테면 뭐 섬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네. 그죠?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을 잘 하시는 거 드론을 아닙니까? 띄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네.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퍼포먼스를 정기적으로 하신다든지 네네. 뭐 상당히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쪽 저희는 뭐 테크 포 굿이라는 약간 캐치프레이징을 가지고 저희가 정말 정보통신 IT 기술을 가지고 성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테크를 가지고 좀 더 사회에 굿, 선함, 영향력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많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간이 좀 네.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그죠? 그래서 다음은 지금 마지막 환경.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다른 부분보다 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코로나가 생기면서 배달이 많아졌고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일회용기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환경에 대해 요구사항은 저도 ESG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정말 외부의 요구사항들을 정말 많이 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어떤 ESG적인 관점에서 저희 회사도 정말 비즈니스를 계속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좀 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뭘까 다양한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 배민 앱을 쓰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아시는 사항일 텐데 배민 2019년부터 진행했던 건데요.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 라고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일회용 수저 포크가 나가는데 저는 일회용 수저 집에서 먹기 때문에 일회용 수저 포크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사장님께서 일회용 수저 포크를 보내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서비스는 현재까지 2,000분이 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한 번씩은 그렇게 주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일회용 수저 포크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식당 사장님들께서는 일회용품을 이제 구매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 쓰셔야 되니까 그럼 안 쓴 걸 비용을 환산해 보면 거의 600억 정도 비용을 좀 절약하신 거 되고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을 통해서 폐기물 수거 비용도 절약하게 되고 뭐 환산하게 된다면 소나무 씹은 효과로 하면 655만 그루의 효과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21년 6월 달에 작년 6월 달이죠. 저희가 또 하나의 큰 변화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나는 집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일회용 수저 포크를 안 주셔도 돼요라고 체크를 해야지 안 오는 거였는데 저희가 디포트를 설정을 바꿨습니다. 기본이 그냥 세팅되어 있는 게 일회용 수저 포크는 안 나갑니다. 근데 나는 야외에서 음식을 시키는 거에서 일회용 수저 포크가 필요해요 하신 분이 선택을 하신 분한테만 일회용 수저 포크가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정을 뭘로만 바꿨냐라는 설정의 변화인데 이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통해서 불편하심을 느끼는 그 고객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주문할 때 다 항목들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한강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그냥 빨리빨리 주문하다 보니까 그거를 스킵하고 그냥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회용 수저 포크가 없이 갔겠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좋은 거잖아 라고 이렇게 시행하지 않았고 2021년 6월 달에 관련된 그 디폴트 변경을 바뀔 거를 사실 충분히 3개월 전부터 고객들과 사장님 사이드에서 이 내용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뿐만이 아니라 요기요랑 쿠팡이츠랑 같이 디폴트 설정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같이 알렸어요. 그리고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환경부랑 같이 해서. 그래야지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혼선이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요기요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배민에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혼선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요한 배달업자들은 다 같이 해서 기본 설정을 일회용 수저 포크를 안 받는 걸로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기존에는 기본 디폴트가 드리는 거였는데 디폴트를 드리지 않는 걸로만 변경했었는데 그 일회용 수저 포크 안 받는 비율이 15%에서 74%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일회용 수저 포크를 안 받으시는 사용자가 엄청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앞단과 같은 그런 결과치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이어서 또 하나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사실 음식을 시키시면 집에서 시킬 때 김치나 이렇게 단무지 같은 거 오시면 사실 안 드시고 버리는 경우 많으시거든요. 집에 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음식 쓰레기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큽니다. 그게 더 사실 심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민 앱에 보시면 저 기본 반찬 김치 단무지 안 주셔도 돼요 라는 선택란을 줘서 이건 아직까지는 선택입니다. 디폴트는 아니고 사용자분들께서 필요가 없는 경우에 선택하셔서 주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회용 배달 용기에 대한 플라스틱 이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마 페트병들은 재활용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 투명하고 요즘 되게 많이 그런 캠페인에 대해 인지가 되어서 페트는 또 따로 분리 배출하고 하는데 이 배달 용기들은 PP란 소재로 만들어진 소재입니다. 근데 PP도 대단히 재활용해서 쓰기 좋은 소재입니다. 단순히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음식이 떡볶이 시켜 드시면 아마 떡볶이 드신 다음에 그 용기 씻으셔도 빨간기가 남아요. 근데 이거는 재활용하게 되면 색깔 분 때문에 재활용을 했을 경우에 그 재활용은 되긴 됩니다. 근데 고부가 가치 재활용으로 활용을 못 합니다.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저가 같이 좀 단가가 낮은 플라스틱 소재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의 재활용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배달 뚜껑에 대한 회수 부분을 먼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빈이랑 업체랑 배달 뚜껑 회수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지금 아산시에서 시범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확산되게 되면 용기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좀 더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네. 이거는 좀 순환경제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PP를 다시 수거해가지고 다시 배달 용기로 만들던 아니면 PP 소재가 필요한 다른 걸로 쓰던 이런 재화 그 순환경제 모델로서 지금 테스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배민상에는 어떤 서비스냐면 사장님들이 배달에 필요하신 식자재나 아니면 용기들을 구입하시는 서비스인데 사장님들한테 선택권 차원에서 친환경 배달 용기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 친환경 관련된 그 플라스틱도 요즘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배달 용기가 있으면 플라스틱을 30% 덜 쓰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공기를 삽입시키는 거예요. 발포를 넣어가지고 용기 크기는 똑같은데 중간중간에 공기를 삽입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덜 줄인 그런 용기들을 만들기도 해서 그런 용기들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 그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구입하시는 비마트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커머스는 약간 퀵커머스입니다. 빠른 시간 내 1시간 내에 배달을 하는 퀵커머스인데 그 퀵커머스에서는 그 아이스팩이 그 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물로 된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 사실 장기적으로는 못합니다. 긴 시간은. 하지만 짧은 시간에서는 충분히 그 냉기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로 된 아이스팩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고 완충제 같은 경우도 저희는 비닐 완충제는 쓰지 않고 종이 완충제로 쓰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로서 좀 더 환경에 도움될 수 있는 각각의 서비스 부분에서 노력들은 해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사실 여기까지가 네, 환경에 대한 부분. 환경 문제 제가 아주 이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뭐 이런 거 배달 받아 보면 집사람이 배달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뭐 요거 하나 들어있는데 막 이 포장이 엄청나고 이걸 다 또 어떻게 다 이 포장지를 다 어떻게 버려야 되나 뭐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야 이게 우리나라 잘 살게 됐구나 이런 이 고급 포장지를 뭐 요거 하나 배달 받느라고 이런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외국 사례, 미국 같은 경우 저 미국에서 좀 살아봤지만 뭐 음식물은 그냥 그라인더로 갈아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음식물 우리나라처럼 그 분리수거 안 하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따로 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도 안 해요. 미국은 그냥 이렇게 모아서 음식물 말고 일반 쓰레기는 그냥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되게 빨리 어떻게 보면 선준화되고 환경적인 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디폴트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이를테면 뭐 일회용 수저라든가 기본 반찬 이런 거를 안 주는 걸 디폴트로 하고 그 필요하면 돈을 더 내라 이런 거죠. 포크 가격을 그러니까 다 합의하셔서 가격을 매기는 거죠. 포크 하나에 5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지금처럼 이렇게 후한 인심 후하게 뭐 음식 인심 뭐 우리나라 후하고 막 이런데 너무 일단 깍쟁이다 이런 깍쟁이 문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일본이장 그렇죠. 일본 문화가.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좀 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서로 저기 식당도 돈이 덜 들고 그다음에 그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잠깐 오해를 했는데 이를테면 수저 포크 안 받으면 이익이 식당한테 가네요. 배달의 민족한테 오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외에 다른 거, 이를테면 뭐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게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뭐 기본 반찬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먹고 싶은 반찬만 이렇게 구매하게끔 이렇게 하면은 약간 이를테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면 이거를 다시
기업이 사회환원을 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친환경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여기서 절감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다시 또 우리가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형태로 가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저 아직 뭐 환경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투자할 부분 영역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제 장시간 좀 질문을 좀 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그 저기 플로우나 지금 근데 올라와 있는 질문이 없어요 아직 채팅창에 그래서 뭐 혹시 플로어에 계시는 하구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없으신가요? 예, 특별히 예 그러면 오늘 좀 장시간 어떻게 보면 1시간 지금 뭐 거의 기죠 1시간 15분 이렇게 진행을 한 배민과의 배달의 민족과의 이 디지털 플랫폼의 공중 쌓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이제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걸고 우리 권영규 상무님 말씀 잘하시고 배달의 민족 잘하고 계신데 계속 제가 이렇게 막 태클을 걸고 질문하고 막 괴롭혀 드렸는데 사실은 또 그래야 더 빛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상당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에도 사회와 환경과 함께하는 그런 배달의 민족이 되시길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